혹시 그런 적 있으신가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셨을 뿐인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괜히 내가 작아진 느낌이 들 때 말이죠. 그 친구는 여전히 여유로워 보이고 나는 괜히 뒤처진 것 같고요. 같이 웃고 떠들었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집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나도 나름 괜찮게 살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스치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친구와 헤어지고 나면 괜히 더 열등감이 올라오고 나 자신이 초라해집니다. 이건 단순한 비교 심리만의 문제가 아니죠. 사람 사이엔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보이지 않는 신호가 있습니다. 그 신호는 말보다 빠르고 표정보다 솔직하게 서로의 마음 밑바닥을 읽어버립니다. 겉으론 좋아 보여 하고 웃지만 그 미묘한 어색함 속엔 나보다 잘나 보이는 너 앞에서 나는 왜 작아질까 하는 묵직한 감정이 숨어 있죠. 눈에 보이는 건 대화와 웃음이지만 깊은 곳에선 자기 가치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우리가 보지 못한 무의식의 신호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신호들을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그 작은 차이들 속에서 왜 나는 친구 앞에서 초라해지고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되찾을 수 있는지요. 결국 이 이야기는 비교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의 무게를 조금 가볍게 만들어줄 그 실마리를 천천히 찾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당신 마음속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모르니까요. 가끔 이런 경험 있지요. 친구가 야, 너 진짜 젊어 보인다. 너 요즘 얼굴 좋아졌다. 하면서 웃는데 그 말이 꼭 칭찬 같지 않을 때요. 분명 좋은 말인데 마음 한쪽이 묘하게 쑤십니다. 입으로는 아니야, 별거 아니야 하면서 웃지만 속으론 그 말에 뭔가 다른 뜻이 있나? 하고 의심이 생깁니다.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불편해지고 그날 하루 종일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 남습니다. 이건 단순히 겸손의 문제가 아닙니다. 칭찬을 받는 방식에도 자기 확신의 근육이 작동합니다. 그 근육이 약해져 있으면 칭찬이 위로가 아니라 검증처럼 들립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의 사회심리학 실험에서 참가자들에게 동일한 칭찬을 들려주었을 때 자존감이 낮은 그룹의 72%가 칭찬을 진심이 아닐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반면 자존감이 높은 그룹은 그 말은 내 노력을 알아봐 준 거다라고 받아들였죠. 즉, 칭찬의 의미를 결정짓는 건 상대의 의도보다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내가 나를 믿고 있을 때는 어떤 말도 편하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마음이 흔들려 있을 땐 그 작은 말조차 나를 찌르는 검처럼 느껴집니다.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건 대부분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너 잘 나가 보인다는 말 속에는 나는 아직 괜찮은가 하는 자기 확인이 숨어 있죠. 이건 성격이 나쁜 게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맞추려는 본능입니다. 칭찬의 말끝이 미묘하게 올라가거나 눈빛이 웃지 않을 때 우리는 즉시 감지합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움찔하는 건 우리 뇌가 정서적 불일치를 감지했기 때문이죠. 이건 내가 예민해서가 아니라 당연한 생존 반응입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칭찬은 상대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말한 이를 더 선명히 비춘다. 그 말이 딱 이 경우입니다.
진심으로 건넨 칭찬은 말한 사람의 마음이 밝고 평온합니다. 하지만 불안에서 나온 칭찬은 말한 사람의 그림자를 드러내죠. 그러니 칭찬을 들었을 때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고마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잠깐 멈춰서 숨 한 번 고르세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그건 그 사람의 언어이고 나는 나의 느낌으로 듣는다. 이건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감정의 주권을 되찾는 일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 말은 나에게 상처를 줄 힘을 잃습니다. 만약 여전히 마음이 찜찜하다면 그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그냥 흘려보내세요. 칭찬을 곱씹으며 왜 이렇게 찜찜하지? 하며 자책하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내 마음은 조금 예민했구나. 그래도 괜찮아.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칭찬은 상대의 말이지만 그 의미를 정하는 건 언제나 나의 마음이니까요. 다음에 누가 당신에게 요즘 더 좋아졌네라고 말하더라도 그냥 부드럽게 웃고 이렇게 답해도 됩니다.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네요. 그 말에는 비교도 없고 방어도 없고 단지 내 마음의 온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칭찬을 통해 흔들리던 마음이 다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때 비로소 친구 앞에서도 눌리지 않는 나만의 속도가 생깁니다. 가끔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친구가 잘 지내지? 하며 웃는데 왠지 모르게 그 눈을 마주치기가 어려울 때요. 괜히 시선을 피하고 커피잔을 만지작거리거나 창밖을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데 나만 괜히 작아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건 단순히 자신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선은 인간관계의 심리적 거리를 그대로 반영하죠. 눈을 마주치는 시간, 횟수, 깊이가 그 관계 속 편안함의 온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버드 대학교 사회심리학 연구팀이 눈맞춤과 관계 친밀도의 상관관계를 실험했는데요. 낯선 사람끼리 4분간 서로의 눈을 바라보게 했을 때 실험 참가자의 90%가 상대에게 감정이 생겼다고 느꼈습니다. 그만큼 시선은 감정의 문을 여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시선을 피하는 건 그 문을 닫겠다는 무의식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친구를 만났을 때 내가 먼저 눈을 피한다면 그건 이미 마음속에서 비교의 벽이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일지 모른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시선은 자연스레 도망칩니다. 우리의 뇌는 위협이라고 인식하거든요. 뉴욕 대학교의 조지프 러듀 교수는 시선 회피가 자기보호 본능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상대의 눈을 바라보면 그 눈 속에서 자신의 불안이 확대되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뇌는 피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건 의지보다 빠른 순수한 생존 반응이죠.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대부분 자기 안의 불안을 스스로 다룰 힘이 부족해서입니다. 시선을 마주치는 게 두렵다는 건 사실 상대가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마주보기 어렵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눈을 피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너보다 나를 보고 싶지 않아.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겉으론 밝고 친절하지만 눈이 자주 아래로 떨어지거나 웃을 때 시선이 왼쪽으로 틀어집니다. 이건 상대를 믿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 속에 이미 비교와 불안이 자리 잡았다는 신호죠.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망이란 자기 자신을 바라볼 용기가 없는 상태다. 시선을 피한다는 건 그 순간 내가 나를 마주보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용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직 스스로의 눈빛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친구의 눈을 피하고 싶을 때 억지로 마주보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아주 짧게 1초만 시선을 맞추세요. 그 1초 동안 이렇게 속으로 말하면 됩니다. 나는 지금 나를 인정하고 있다. 그 한마디가 눈빛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시선을 창가 쪽으로 옮기세요. 그건 회피가 아니라 호흡의 틈입니다. 그 짧은 틈이 생기면 비교의 파도는 순식간에 가라앉습니다. 다시 눈을 마주칠 때는 이미 당신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져 있을 겁니다. 시선을 피하고 싶은 그 순간 스스로를 다그치지 마세요. 그건 약함이 아니라 감정의 안전장치입니다. 다만 너무 오래 그 벽 안에 머물지 말아요. 1초의 눈빛으로 그 문을 다시 열면 됩니다. 그게 자신감을 되찾는 가장 작고 조용한 방법입니다. 동네 카페에서 자주 마주치는 친구가 있습니다. 늘 요즘 어때? 하면서 먼저 말을 걸지만 그 말투가 묘하게 거슬릴 때가 있죠. 부드럽지도 않고 또렷하지도 않은데 어딘가 검증하는 느낌이 납니다. 너 아직 그 일하는 거야? 그때 말했던 건 어떻게 됐어? 물어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확인하는 말투죠. 내가 아직 거기 머물러 있지? 라는 뉘앙스가 스며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괜히 마음이 쿵 내려앉죠. 그런데 반대로 진짜 자신감 있는 사람은 어조가 다릅니다. 그들은 말을 던지지 않습니다. 말을 건넵니다. 질문도 부드럽고 속도도 일정하죠. 말끝이 다치지 않고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방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말버릇이 아닙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팀이 대화 속 어조를 분석한 결과 말끝의 높낮이와 문장 간의 정지 시간이 상대의 사회적 지위 인식과 깊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말의 끝을 낮추고 문장 사이의 침묵을 1초 이상 길게 둡니다. 반대로 불안하거나 우월감을 과시하려는 사람은 말끝을 높이고 끊임없이 말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즉, 진짜 여유는 여백에서 드러난다는 뜻이죠. 말을 멈출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을 믿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차이를 무의식적으로 감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투 하나로 내가 위인가 아래인가를 즉시 느끼게 되죠. 그 사람이 그런 말투를 쓰는 건 대부분 불안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불안이 올라오면 그걸 누르지 않고 타인에게 던집니다. 지금 누구보다 괜찮다는 걸 말로 증명하려는 거죠. 그래서 말이 많고 말끝이 높고 질문이 잦아집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방어 패턴입니다. 말로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는 습관이죠. 말을 많이 할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결국 상대의 말투가 시끄러울수록 그 안에는 자기 자신을 설득하려는 목소리가 숨어 있습니다. 철학자 몽테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진실은 도망친다. 그는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무게를 받습니다. 조용한 사람은 진실을 숨기려 하지 않죠. 그들은 이미 자신과 합의가 끝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친구가 그런 말투로 당신을 흔들 때 그때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속도를 내지 않는 것, 말을 붙잡지 말고 흘려보내는 겁니다.
답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한 발 물러나세요. 그 순간 당신의 말은 더 명료해집니다. 상대가 빠르게 쏟아낼 때 당신은 느리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 속도 차이가 바로 경계선이 됩니다. 나는 내 박자대로 말하겠다는 의식만으로도 눌리던 마음은 바로 일어섭니다. 친구의 말투가 아무리 단단해 보여도 그 속엔 흔들리는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느리게 숨 쉬며 한 템포 늦게 대답하는 순간 그 불안은 더 이상 당신을 흔들지 못합니다. 그때 비로소 진짜 자신감이 돌아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마주 앉은 두 친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야, 진짜 오랜만이다 하고 인사했지만 그 입꼬리가 살짝 한쪽으로만 올라가 있었죠. 다른 쪽은 굳어 있었습니다. 웃는 얼굴인데 왠지 모르게 반가움보다 우월감이 느껴졌습니다. 상대방은 그동안 뭐하고 지냈어? 하며 웃지만 그 말 속엔 묘하게 평가하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죠. 듣는 사람은 괜히 긴장됩니다. 나도 잘 지냈다고 대답하면서도 속으로는 괜히 주눅이 듭니다. 이런 상황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표정을 비대칭 미소라고 부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폴 에크만 교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진짜 웃음은 양쪽 눈가의 근육까지 함께 움직입니다. 하지만 억지 웃음이나 우월감을 내포한 웃음은 입만 움직이고 눈은 그대로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5,000명 이상의 표정 근육을 분석해 눈과 근육이 함께 움직일 때만 진심이 담긴 웃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미묘한 차이는 우리가 느끼는 기죽음의 시작점이 됩니다. 상대는 아무 말 안 했는데 그 비대칭 웃음 하나로 넌 아직 그 자리야? 하는 느낌을 주죠. 우리의 뇌는 이런 표정 차이를 0.2초 만에 감지한다고 합니다. 즉, 의식적으로는 몰라도 무의식은 이미 눈치챈다는 뜻이죠. 그 사람이 그런 표정을 짓는 건 대부분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는 본능 때문입니다. 나는 괜찮다는 걸 확인하려면 누군가와 비교해야 하죠. 그 비교의 대상이 바로 친구일 때 웃음 속엔 미묘한 위아래의 긴장이 스며듭니다. 이건 성격이 나쁜 게 아니라 오래된 경쟁심의 패턴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타인의 불행 속에서 안도감을 느낀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냉정하게 보았지만 그 말은 곧 우리가 왜 남보다 나아 보이려는 미소를 짓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건 잔인해서가 아니라 불안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친구가 그런 표정을 지을 때 굳이 내 마음을 깎아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불안이 흘러나온 표정일 뿐이죠.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가 비교하지 않으면 자신을 지탱하기 어려워서 그렇게 웃는 것입니다. 그 순간엔 그냥 조용히 웃어주면 됩니다. 억지로 맞서 웃지 않아도 됩니다. 그 표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그 안에 있는 불안까지 함께 봐주면 됩니다. 그렇게 한 걸음 물러서면 당신의 마음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가끔 이런 상황 있지요. 친구는 아무렇지 않게 농담을 하는데 나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습니다. 너는 원래 그런 스타일이잖아. 넌 너무 착해서 손해볼 때가 많지. 그 말이 나쁜 뜻은 아니었을지도 모르지만 이상하게 찔리고 서운합니다. 나는 웃었는데 마음은 웃지 않았죠. 집에 돌아와 씻으면서도 그 말 굳이 지금 해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맴돕니다. 그 친구는 분명 나를 깎아내리려 한 게 아니라 그냥 솔직했을 뿐인데 왜 나는 이렇게 아플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감정 불균형 표현이라고 부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서 친구나 가족처럼 가까운 관계일수록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향이 1.8배 높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감정 민감도가 다를 경우 그 직설이 정직함이 아니라 공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즉, 말의 강도는 같아도 받는 사람의 감정 온도에 따라 충격량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상처는 의도보다 방식 때문에 생기죠. 상대는 나는 솔직해서 그래라고 말하지만 그건 종종 배려의 기술이 부족한 솔직함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대부분 자신의 감정을 가공하지 못해서입니다. 감정을 다듬는 건 에너지가 드는 일이죠. 그래서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면 그걸 바로 말로 흘려보내버립니다. 결국 불편함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염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정서 조절력의 차이입니다. 감정을 다루는 힘이 약한 사람, 감정을 빨리 말로 넘기고 나면 편해지죠. 그 말 한마디로 자신은 가벼워지지만 그 무게는 듣는 사람에게 옮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유 없이 피로해지고 그들의 말 뒤에서 한참을 앓습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은 바람과 같아서 다스리지 않으면 타인을 흔든다. 그 말처럼 상대의 거친 감정 표현은 그 사람이 아직 자기 바람을 다루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러니 그 바람이 내 마음을 휘젓는다고 함께 휘날릴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가 말을 쏟아낼 때 당신은 그 말을 바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저 사람의 감정은 저 사람의 것이다. 그 한 문장이 경계가 됩니다. 말은 들어도 감정은 흡수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대화가 끝난 뒤엔 그 말을 자꾸 곱씹지 말고 짧게 10초만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건 그의 방식이었고 나는 다르게 느낄 수 있다. 그 문장만으로도 마음속 상처의 틈이 닫힙니다. 감정 표현에는 늘 온도가 있습니다. 뜨겁게 말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내 온도도 따라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선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의 형태입니다. 감정을 받지 않을 자유, 불편한 말을 흘려보낼 권리, 그건 모두 나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이죠. 누군가는 마음을 편하게 쏟아내면서 넌 왜 그렇게 예민해? 라 할지라도 그건 그들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일 뿐 당신의 감수성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음에 그런 말을 들을 때는 그저 마음속으로 미소만 지으세요. 나는 지금 이 감정을 선택하지 않겠다. 그 한마디가 방어막이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의 감정 자리를 지키면 다른 사람의 말투나 감정이 더 이상 나를 흔들 수 없게 됩니다. 그게 바로 친구 앞에서도 눌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점심 약속 자리였습니다. 밥을 먹다가 물컵을 엎질렀습니다. 친구의 바지에 물이 조금 튀었죠. 당황한 나는 아이고 미안 하면서도 이상하게 바로 내가 요즘 손이 좀 미끄럽더라니까라며 변명을 덧붙였죠. 그 친구는 괜찮아 하고 웃었지만 내 얼굴은 이미 달아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진짜로 미안했다면 그 자리에서
괜찮아? 하고 닦아주면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꼭 변명을 덧붙일까요? 그건 실수가 아니라 관계에서의 위계감 때문입니다. 실수라는 건 본질적으로 힘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순간입니다. 내가 실수하면 상대는 그 순간 조금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간 느낌을 받습니다. 그 불균형이 불편해서 사람은 즉시 해명으로 균형을 맞추려 하죠. 하버드 대학교의 사회심리학자 엘리자베스 로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느끼는 상대 앞에서 평균 3배 더 많은 변명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럴 줄 몰랐어. 요즘 정신이 없어서. 사실 그건 같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건 자신을 변호하려는 게 아니라 나도 그만큼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행동이죠. 결국 변명은 자존감의 방어 장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장치가 나를 더 작게 만든다는 겁니다. 왜냐면 변명하는 순간 나는 이미 아래 위치에서 허락을 구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상대는 의식하든 안 하든 그걸 느낍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대부분 완벽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건 어릴 적부터 몸에 밴 조건적 자기 존중의 패턴이죠. 그래서 실수를 인정하기보다 난 원래 그렇지 않은데 오늘만 그런 거야 라고 설명하려 합니다. 그건 자기를 지키려는 본능이지요. 철학자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변명할 때 가장 많이 자신을 속인다. 그 말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자기를 지키기 위해 거짓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연약함을 꿰뚫은 말이죠. 우리는 남을 속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변명합니다. 그렇다면 친구 앞에서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해야 그 불편함을 넘길 수 있을까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냥 한 문장으로 멈추는 것입니다. 미안, 물 튀었네. 거기서 멈추면 됩니다. 설명하지 말고 상대의 반응을 기다리지도 마세요. 그 한 문장은 나는 지금 나를 깎지 않고도 사과할 수 있다는 선언이 됩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실수는 관계의 흠이 아니라 사람의 질감이다. 실수를 인정하면 상대는 나를 더 편하게 느낍니다. 완벽한 사람보다는 허용이 있는 사람이 신뢰를 줍니다. 그건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함께 설 수 있는 공간을 여는 태도입니다. 혹시 실수 후에 계속 마음이 쓰인다면 그날 저녁 이렇게 해보세요. 눈을 감고 그 장면을 떠올리며 속으로 괜찮아. 그때의 나는 긴장했을 뿐이야. 이 한마디를 3번 반복하세요. 그러면 변명 대신 연민이 자리 잡습니다. 그 연민이 진짜 자신감을 만들어줍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변명을 줄이는 사람만이 관계 속에서 진짜 여유를 얻습니다. 다음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짧게 사과하고 웃으면 됩니다. 그 한순간의 침묵이 오히려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이런 느낌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문을 열자마자 눈에 들어오는 정리된 책장, 반듯한 식탁, 그리고 어쩐지 조심해야 할 것 같은 공기. 친구는 편하게 있어라며 웃지만 나는 괜히 컵을 어디에 놔야 할지 몰라서 두 손으로만 꼭 쥐고 있게 됩니다. 반대로 또 어떤 친구는 집이 조금 어수선한데도 이상하게 편하죠. 소파 위에 옷이 아무렇게나 걸려 있는데 그 안에 사람 냄새가 납니다. 그 공간에 있으면 마음이 느슨해지고
나도 모르게 긴장이 풀립니다. 이건 단순한 인테리어의 차이가 아닙니다. 공간을 다루는 태도엔 그 사람의 심리적 위치감이 담겨 있죠. 정리된 집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정된 사람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완벽함이 불안의 방패이기도 하니까요. 심리학자 세뮤얼 고슬링은 사람의 성격을 공간 단서로 분석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80명의 참가자 방을 조사했는데 지나치게 완벽하게 정리된 공간은 대체로 통제욕이 높은 사람, 즉 불안을 통제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조금은 흐트러져 있지만 따뜻한 공간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기 감정에 여유가 있다고 밝혔죠. 결국 공간 정리 습관은 내가 세상을 얼마나 믿는가의 척도입니다. 모든 걸 깔끔히 정리해야 안심되는 사람은 사실 세상과의 관계를 통제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마음속에서도 질서를 강요받고 살죠. 그래서 친구를 집에 초대할 때도 무의식적으로 평가받지 않기 위해 완벽을 준비합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대부분 불완전함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내 틈을 보면 사람들이 떠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죠. 그래서 방 하나, 테이블 하나까지 정리해 두어야 관계 속에서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건 이런 공간에서 우리는 오히려 작아진다는 겁니다. 공간이 정리되어 있을수록 그 안의 공기엔 긴장이 스며듭니다. 여기선 나도 조심해야겠다.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우리 몸이 상대의 통제 에너지를 감지한 결과입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말했죠. 공간은 권력이 머무는 방식이다. 그 말은 곧 공간이 단지 배경이 아니라 관계의 서열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정리된 공간은 질서를 주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움도 불러오죠. 그래서 그 친구 집에 갔다가 괜히 초라해졌다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공간이 가진 긴장이 당신의 몸을 움츠리게 한 것뿐입니다. 그럴 땐 억지로 맞춰 앉지 말고 가볍게 숨을 고르고 몸의 중심을 느껴보세요. 의자에 등을 살짝 기대고 손끝으로 컵의 온도를 느껴보세요. 그건 공간을 통제당하지 않겠다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여기서도 나는 나답게 있을 수 있다. 그 한마디로 마음의 공간이 다시 열립니다. 공간이 아무리 단정해도 내가 긴장을 놓는 순간 그 자리는 나의 공간이 됩니다. 누군가의 공간에서 작아지는 건 결코 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잠시 숨을 참은 것뿐이니까요. 조용히 숨을 내쉬고 내 리듬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 순간부터 그 공간도 더 이상 나를 눌러앉히지 못합니다. 타인에게서 자유로운 사람만이 진짜 관계를 맺는다. 장폴 사르트르. 삶이란 결국 사람 사이를 지나가는 여정입니다. 우린 매일 누군가와 웃고 비교하고 상처받고 다시 회복합니다. 그 속에서 진짜 강함이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친구 앞에서 초라해지는 건 약함이 아닙니다. 그건 나를 소중히 여기고 싶다는 마음의 반응입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표정 앞에서 작아질 때 그건 나의 자존심이 깎인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진짜 나를 지키고자 깨어난 순간입니다. 우린 남의 빛 아래 설 필요 없습니다. 빛은 비교의 방향이 아니라 내 안에서 스스로 켜지는 조용한 온기이기 때문이죠. 누군가의 말투에, 표정에, 공간의 분위기에 눌릴 때마다 이렇게 속삭이세요.
지금 나는 내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비교의 무게가 내려앉던 마음이 다시 숨을 쉽니다. 관계의 파도 속에서도 나의 속도를 잃지 않는 힘이 거기서 생깁니다. 가끔은 거리를 두어도 됩니다. 모든 감정을 붙잡을 필요도, 모든 말에 반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차가움이 아니라 따뜻함을 오래 지키는 방식입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앞에서 스스로를 작게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당신의 눈빛이, 말투가, 침묵이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쪽에 작은 등불처럼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앞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조용히 자기 마음을 지키는 힘으로요. 우리도 조금씩 더 따뜻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 100가지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